그 시절의 동화. 민병삼. 차를 몰고 지하로 내려갔다. 주차장이 너무 컴컴해 헤드라이트를 밝혀야 했다. 내가 입구에다 주차시키려고 하자 제복의 경비원이 호각을 불며 다가와 차를 구석진 곳에다 대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나는 한쪽 어깨가 삐딱하게 내려앉은 그를 흘끔거리며 차를 다시 뺐다. 나는 어둠침침한 통로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박기석을 다시 떠올리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배를 갈랐다. 남녀 두 사람이 안에 들어 있었다. 펭귄을 연상케 하는 체형의 중년 사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앳된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다가 나를 보자 황황히 팔을 내렸다. 여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마침 CCTV가 없어 나는 대뜸 사내가 여자 블라우스 속으로 손 넣는 모습을 떠올렸다. 1층 로비에는 경비원 2명이 있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한 사람은 꿋꿋한 자세로 앉아있고 다른 한 사람은 출입구에서 서성댔다. 앉아있는 경비원은 다소 마른 몸피였고 서 있는 쪽은 얼굴에 살이 많이 붙었다. 어쨌든 그들 중 하나가 박기석이겠다 싶어 나는 거리를 두고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들어있는 박기석의 모습은 그 중에 없었다. 안경을 거듭 치켜 올리며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앉아있는 경비원 귀 언저리에 귀젖이 달려있음을 언뜻 발견했다. 나는 그 즉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박기석한테 과연 귀젖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내 기억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때 내내 서성거리고 있던 경비원이 갑자기 내 쪽으로 오는 듯 하더니 화장실로 꺾어 들어갔다. 그는 부얼부얼한 얼굴에 거정눈이었다. 그 역시 박기석은 아니었다. 그제서야 오늘은 박기석의 근무일이 아닐 거라고 단정했다. 나는 귀저되게 성큼 다가갔다. 그가 나를 시덥잖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박기석 씨 오늘 비번인가 보죠? 그가 누구냐며 눈을 치떴다. 나는 적어도 박기석보다 나은 신부님을 생각하면서도 친구라고 선뜻 뱉지 못하고 얼굴만 세웠다. 내가 입을 열지 않자 그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비로소 친구임을 뜨악하게 내뱉었다. 그가 나를 또 훑어내렸다. 박 씨는 여기 없수다. 여기서 경비를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차장으로 가보시오. 내 기분이 몹시 상할 만큼 그는 무례했다. 그의 면상에다 주먹을 까고 싶어 이마에 진땀이 솟았다. 처음부터 박기석을 말하지 않고 한익수를 입에 올렸더라면 틀림없이 그가 깜빡 죽는 신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가 더욱 괘씸했다. 결국 박기석 때문에 나만 평가절하된 셈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한쪽 어깨가 삐딱하게 내려앉고 말투가 퉁명스러웠던 그 경비원이 바로 박기석이었다는 판단이 들면서 그를 만나고자 했던 생각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박기석과 나는 똑같이 서로를 알아채지 못했다. 중학교 시절까지 이웃에 살았으면서도 35년이라는 세월에 덮여 전혀 낯선 얼굴이 돼버렸다. 이왕 온 김에 한익수를 보고 갈까 생각했다가 불과 3일 전에 만난 얼굴이라 포기했다.
주차장은 여전히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그 경비원은 마침 부스에 들어가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눈을 맞추지 않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그의 앞을 지나갔다. 나를 굳이 불러세울 일이 없었으므로 그 역시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잠깐 곁눈질을 했으나 얼굴 대부분이 모자 차양에 가려 그의 턱 언저리 밖에는 훔쳐볼 수가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 모습을 차마 박기석의 얼굴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었다. 세월이 사람의 얼굴을 저토록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 한익수, 염창준, 이재필, 박기석 등이 이웃에 살면서 같은 학교에 다녔다. 내가 대학 강단에 서는 동안 한익수는 대기업의 상무이사가 됐고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염창준은 육사에 들어가 지금은 영관급 장교가 됐다. 그리고 이재필은 경동시장에서 약재상까지 겸한 한의사로 경제적 기반을 잡았다. 박기석을 빼고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모두 탈없이 걸어와 이젠 반석에 앉은 셈이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들어 있었다. 그 당시 박기석은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못된 짓거리를 밥 먹듯이 하여 모두가 똥차 보듯 피해 다녔었다. 어린 나이에도 성격이 포악했고 그만큼 짓궂은 짓을 천성처럼 해댔다. 그 또래치고 그에게 한 번쯤 얻어맞지 않은 아이가 없었고 저주를 품지 않은 아이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와 한익수가 제일 만만했다. 그래도 한익수는 야근 구석이 있어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종종 있었으나 얼뜨기 짝이 없었던 나는 박기석이 쳐놓은 그물에 여지없이 걸려들곤 했다. 나는 그가 빨리 죽어 없어지기만을 빌었다. 그러나 내 소망은 헛된 꿈이었다. 하늘 높고 땅 넓은 줄을 알고 있는 그는 날이 갈수록 기세가 등등했다.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것이 속 편하겠다 싶을 만큼 나는 매일 절망했다. 박기석이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내가 고삭부리 같은 인생이라는 것 말고도 우리 집안 형편이 그보다 훨씬 낫다는 데서 오는 열등감과 이것저것 갈취할 것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혈관에 온통 악마의 피만 흐를 것이라 단정했다. 그렇지 않고는 어린 나이에 그토록 악독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는 나를 마치 제 몸종처럼 부려먹었다. 반찬이 비교적 화려했던 내 도시락은 항상 그의 입을 즐겁게 했고 그의 주전부리는 늘 내가 채워줬으며 그의 책가방은 언제나 내 손에 들려졌고 그의 숙제도 내가 해 바쳐야 했다. 심지어 그의 당번 청소까지 내 몫이었다. 나 스스로 등신이라는 자교감이 들면서도 번번이 눈물만 꾸역꾸역 밀어내고 말았다. 담임한테 일러버릴까 하는 궁리 끝에 경찰서를 떠올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궁리로 끝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내 약점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었다. 너무 치욕스러워 그에게 볼멘 소리를 내거나 볼에 바람을 넣기만 해도 그가 당장 눈을 부라리며 내가 나발만 불면 너는 하는 교활함 앞에서 나는 잭소리도 못했다.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내 길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가 죽기 전에는 그의 소나귀에서 잠시도 노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나에게 너무 가혹했다. 그를 저주하다 지치면 결국 나 자신을 원망하는 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번여니 알면서 새 바지에 똥 싼다고 내 깜냥에 뒷감당도 못할 짓을 왜 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도 굳이 변명한다면 호기심 외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도 나이가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누군가 빈정댄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것이다. 당시 우리 가족은 도로변 3층 건물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관계로 건물은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로 지었고 건물 구조상 3층을 살림집으로 꾸몄다. 1층은 둘로 나누어 그 한쪽에 어머니가 제과점을 차렸고 나머지는 찻집으로 그리고 2층은 당구장으로 임대하여 다달이 세를 받아냈다. 아버지 월급과 제과점에서 나오는 수입과 임대료 등으로 생활은 매우 풍족했다. 게다가 내가 3대 독자여서 아버지와 어머니 정성이 온통 나한테만 쏟아졌다. 그러나 부모가 바쁜 탓에 일정한 시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같지 않았다. 나는 거의 혼자였고 외로웠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내 표정을 살필 줄 알았던 어머니는 그때마다 물량공세로 나를 위로하려고 했다. 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안겨주었다. 어쩌면 승용차마저 사주지 못해 안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도 그 나이에 내 소유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장난감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머리가 좋았던 나한테는 금방 실증이 났다. 설령 완구점을 차려주었다고 해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시점부터 차라리 책 읽는 일에 몰두했고 그때부터 책이란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나이에 아버지 서재에 꽂혀있는 임꺽정을 읽었고 대원군도 읽었고 조선 총독부도 읽었다. 대미안은 물론 전쟁과 평화, 부활, 죄와 벌까지 읽었다. 내 머리는 온통 소설로 가득 차버렸고 상상과 몽환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갑자기 여자들의 외모를 흘끔거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앉힌 상상과 몽환은 매우 아름답고 황홀했다. 내 침실은 동쪽을 향해 창이 나 있는 방이었다. 창을 열면 바로 앞에 주택가로 들어서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2층 양옥 2채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골목은 불과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너비였으므로 앞집의 1층 거실과 욕실이 내 방에서 아주 잘 보였다. 특히 한여름에는 그 집 사람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볼 수 있었다. 내 방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집에 교감 선생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얌전하고 예뻤으나 번번이 나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좋아해 창을 통해 그녀를 엿보는 재미를 즐기기 시작했다. 내가 몽환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대개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 나는 감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밤 시간이 되면 을에 내 방불을 꺼버렸다. 그러고는 그녀를 엿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게 바로 관음증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어둠 속에 은폐돼 있었으므로 그녀는 나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설레임과 긴장과 음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에는 오직 그녀와 나 둘뿐이었다. 마침 말복이라면서 어머니가 참외를 들여오던 날 밤 나는 차마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한밤중인데도 무척 더웠다. 그녀의 집도 덥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날의 살인적인 더위가 그녀의 알몸을 나한테 보여주었다. 미처 닫지 못한 욕실 창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낱낱이 보게 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릿속은 얼음덩어리로 채워진 듯 오랫동안 의식이 죽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제는 그 판타지적인 비밀을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박기석한테 나발을 불어버린 데서 비롯되었다.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고 아첨이었을 것이다. 내 딴엔 그의 교활한 폭력을 연화시킬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그게 내 실수였다. 목격담이 전해지는 동안 그의 입가엔 야릇한 웃음이 흘렀고 공연히 코를 후비적대며 마치 간질병이 돋는 것처럼 연신 발사심을 해댔다. 나는 그 꼴이 하도 우스워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겨루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침까지 삼켰다. 정말 그 기집애 저통을 봤단 말이지?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얼마나 크든? 그가 거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또 침을 넘겼다. 나는 이미 그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으므로 아주 크다고 말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중학교 2년짜리 가슴이 클 리가 없건만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자 그가 바싹 다가서더니 썩은 입내를 풍기며 얼마나 크냐고 물었다. 글쎄, 너도 보면 알아.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보니?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보여줄게.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서 앞뒤 재지도 않고 희떡게 말해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평소 흰소리를 한 적이 없어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기어코 박기석이 찾아왔다. 그도 자신이 불량소년임을 알고 있는 터라 어머니 눈길에 잡히지 않으려고 신을 벗어든 채 쌀벌레처럼 문턱을 넘어왔다. 그러고는 도둑처럼 내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가 그럴수록 나는 득이 만면하여 우월감에 흠뻑 취해 있었다. 그 기집애 몇 시에 목욕하든? 그는 의자를 창가로 옮기면서 갈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도 목욕은커녕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다. 박기석이 매우 실망한 낯으로 돌아갔다. 그가 내 정강이라도 걷어찰까 봐 잔뜩 긴장했으나 그는 내일에 희망을 두는 듯 별말 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기어코 박기석이 본색을 드러내 눈을 부릅떴다. 이 새끼야,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지? 정말 봤단 말이야. 그런데 왜 또 안 보여주니? 그건 그 기집애 맘이잖아. 나쁜 새끼. 내일 학교에서 보자. 존나게 터질 줄 알아. 나는 내일 있을 그의 울골질이 가슴을 압박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표현대로 나한테 온갖 행패가 쏟아질 것이 분명했다. 비로소 내 흰수작을 후회했다. 그러나 박기석은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냥 소 닭 보듯 했다. 연 닷새를 그렇게 흘려보냈다.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무관한 것처럼 번번이 그냥 지나쳤다. 그 닷새 동안 나는 초조해서 죽을 맛이었다. 피가 증발하여 혈관이 모두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탈진 상태에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가 나를 교정 구석진 곳으로 유인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으로 비치적 따라붙었다. 그는 주위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내 엉덩이를 냅다 걷어찼다. 이 새끼야, 공부 못한다고 나를 바보로 알아?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가 볼멘 소리를 내자 그는 시끄러 이 새끼야 하고는 갑자기 돌을 집어들었다.
이걸로 대갈통을 박살낼 수도 있어. 그는 당장 내 머리를 내려칠 듯이 돌을 쳐들었다. 나는 이미 자지러져 숨을 끊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 기집애 저통 봤다는 거 정말이지? 정말 봤어. 그럼 털 난 것도 봤어? 어디에 난 거? 병신이? 이런 거 말이야. 그가 돌을 팽개치더니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러고는 웬 사진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원색의 음화였다. 음모와 유두를 전면으로 드러낸 서양 여자가 해변에서 취한 요염한 포즈였다. 도색 잡지에서 오려낸 것이 분명했다. 그건 보지 못했어. 이 새끼가 정말 다 봐놓고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정말 그건 못 봤어. 좋아. 그럼. 그가 사진을 황급히 주머니에 찔러넣고는 혀로 입술을 핥았다. 순간 그의 눈빛에 무서운 음모가 배어있음을 발견했다. 그 기집애 목욕하는 거 보았다는 걸 소문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말한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담임한테도 일러 바친다. 걔 아버지한테도 이를 거고. 네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말하지 마. 알았어. 그럼. 그가 입을 달싹대며 잠시 뜸을 들였다. 나는 그가 뱉어낼 말이 궁금하고 두려워 마치 목젖을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오늘 밤 그 기집애를 불러낼 수 있지? 뭐? 나는 몸이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이 새끼야 할 수 있어 없어? 하고는 눈앞에다 주먹을 흔들었다. 난 그 누나하고 말도 안 해봤어.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 하여튼 알아서 해. 내 말 안 들었다가는. 오늘 밤 9시에 학교 뒷문에서 기다린다. 알았지? 기소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다른 걸로 해. 나는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애걸했다. 그가 냉정하게 뿌리쳤다. 나는 죽기 살기로 또 매달렸다. 그러자 그가 주먹으로 내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박기석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 주변 머리로도 그렇지만 그녀의 나신을 훔쳐봤다는 죄의식 때문에 그녀 앞에 도저히 나설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박기석한테 고삐를 잡혔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대가로 그가 많은 것을 수시로 요구했다. 고가품의 완구는 물론이고 주로 돈을 많이 뜯겼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 불량한 짓도 서슴없이 해야 했다. 담배도 피웠고 때로는 본드도 흡입했고 여자 목욕탕도 들여다보았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박기석의 강압에 못 이겨 한 짓이었다. 그래도 내 딴에는 박기석과 같은 불량 소녀는 절대 둘 수 없다는 결심을 마음 저편에다 항상 깔아놓고 있었다. 연 이틀째 비가 그느름하게 내려 세상이 온통 흠뻑 젖어 있었다. 겨울이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추위가 아직 잔류병처럼 남아있어 봄 기운이 문 밖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 같았다. 연구실이고 창밖이고 하루 종일 을씨년스러웠다. 쓸쓸하기는 강의실도 마찬가지였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학생들의 추가 등록과 수강 신청이 채 끝나지 않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매년 이때가 되면 날씨나 학교 분위기가 을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떴다. 나는 우스스 감아도는 기운을 몸에서 떨어내기 위해 커피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데다가 점심까지 때를 넘겨 커피와 담배가 위를 자극했다. 지난주 박기석을 보러 갔다가 못 본 채 그냥 돌아와서부터 지금까지
그날의 어렴풋했던 모습이 내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를 굳이 보겠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짓이었다. 한익수한테 그의 소식을 듣는 순간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만큼이나 경악했다. 그러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지막의 박기석의 꼴을 내 눈으로 꼭 확인하리라 다짐했다.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이유는 지금도 분명치 않다. 설사 이유가 분명치 않더라도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주차장 경비로 전락해 있는 박기석의 몰골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어린 시절의 수모를 보상받을 기회가 없다는 강박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감정을 안갚음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기로 했다. 내 형편이 박기석보다는 어쨌든 낫다는 우월감 혹은 관용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린 시절의 그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듯 흥분이 머리 꼭지까지 지속곤 했다.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박기석한테 당한 치욕을 누군가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백한 적은 없지만 딱 한 번 너무 분한 나머지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내 주제에 칼을 품고 다닌 적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결기를 가졌었는지 아무리 되짚어도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게 아마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것이다. 그와 나는 각각 다른 반으로 배정받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기뻤다. 적어도 교실에서만큼은 그와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예봉에서 조금은 멀어졌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는 동안 그는 꾹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의 눈에 띄기만 하면 잔뜩 구겨진 얼굴로 다가와 나를 후미진 곳으로 유인했고 이유 없이 쥐어박았다. 그러고는 옷을 멋대로 뒤져 무엇이든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돈이었다. 뉴욕의 뒷골목을 다닐 때 잔돈을 예비해야 되듯이 나도 그를 위해 몇 푼의 돈을 을에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토록 나는 등신이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러간 어느 날 그에게 매우 큰 액수의 돈을 몽땅 털린 적이 있었다. 그건 학급비로 거둔 돈이어서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강탈했다. 공금인데다가 나에겐 너무 큰 돈이어서 담임한테 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즉시 그는 교무실로 끌려왔고 내가 보는 앞에서 무지하게 얻어맞았다. 나를 노려보던 그때의 눈빛은 지금도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사리로 번뜩였고 그에게 떨어지는 매는 내 육신을 찢는 것 같았다. 그 일로 박기석은 정학을 받았고 그 사실이 게시판에 공고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가 내 얼굴을 칼로 긋거나 머리를 돌로 내려치거나 팔을 분지르기도 했다. 기어이 그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을 압박했다. 그래도 나는 끝내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가 정학에서 풀리기 전날 나는 잭나이프를 샀다. 힘은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결단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쑤시고 들어왔다. 살기 아니면 죽기로 맞붙겠다는 용기가 나를 갑자기 흥분시켰다. 그러나 박기석은 역시 교활했다. 그는 이웃 학교 깡패들로 하여금 나를 두들겨 패도록 사주하고는 숨어서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갑자기 나타나 깡패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은인이 되어 다시 나를 예속시켰다.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마치 한여름인 것처럼 쏟아졌다. 박기석에 대한 기억을 말끔하게 떨어내지 못하고 악마의 잔영으로 문득문득 떠올리고 있는 자신을 그 시절보다 더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한익수 전화였다. 웬일이냐고 묻자 거두절미하고는 박기석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나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순간 그에게 마음을 죄다 까보인 만큼이나 당황했다. 내가 잠시 뜸을 들이자 빨리 결정하라면서 평소에 그답지 않게 채근했다. 두 사람이 식사하는데 나를 왜 끼워? 네가 기석이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가 왜 그놈을 보고 싶어 해? 언젠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 어쨌든 나와라. 기석이 낯짝이나 봐. 그는 내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한익수의 의중을 파고들었다. 내 어린 시절을 훤히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의도적이었다. 한익수가 일러준 화식집으로 가면서 지난번 박기석을 보러 갈 때처럼 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궁금하면서도 실은 마음 한구석에다 그를 형편없이 망가진 몰골로 처박아 두었다. 주차장에서의 그의 얼굴을 거의 기억할 수가 없었다. 처음 주차장에 진입했을 때는 침침한 광도에 그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 나올 때는 그나마 얼굴이 모자 차양에 가려 자세히 보지 못했다. 내가 기억하는 그의 얼굴은 떡판처럼 널쩍하게 각이진 데다가 부스럼이 무수히 돋아 마치 콩멍석을 보는 것 같았었다. 그리고 코 허리가 활처럼 굽었고 짝눈이었다. 음식점으로 들어가 한익수를 찾으려고 홀을 두리번거리자 지배인이 서둘러 다가왔다. 한익수의 이름을 대자 이내 방으로 안내했다. 한익수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서 앉은 채로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박기석이겠다 싶은 사내가 등을 돌리며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나는 그를 멀뚱히 바라보며 박기석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 역시 김민호? 하고는 믿어지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박기석의 얼굴을 뜯어보기 위해 그와 마주 앉았다. 예상한 대로 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어느 누구도 그를 50대로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적게 보아도 60줄이었다. 익수한테 얘기 들었다. 같은 회사에 있다면서? 내가 모시고 있어. 상무님이잖아. 민호는 교수가 됐다고? 공부를 워낙 잘했으니까 당연하지. 열등감에 빠진 듯 그의 목소리에는 맥이 없었고 애써 한숨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갑자기 측은하긴 했으나 나는 이미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건조했다. 오직 내 감정의 여정을 그에게 보여줄 방법과 절차만 생각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음식과 술이 들어왔다. 한익수가 술병을 들어 나와 박기석 잔에다 차례로 기울였다. 박기석이 황망히 무릎을 모으더니 두 손으로 잔을 받쳐들었다. 그런데도 한익수는 상사의 위치를 고수했다. 오히려 내가 민망했다. 그러나 오늘은 박기석의 비굴한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충 짐작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 굳이 나를 동석시킨 한익수의 의중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갑자기 안달이 솟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게 아니냐고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우리 둘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고 또 네가 기석이를 몹시 보고 싶어 했잖아. 하긴 너희 둘이 어릴 때 매우 친했으니까. 민호가 나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박기석은 한익수의 뜻을 나보다 더 모르고 있었다. 한익수가
애써 웃음을 감추고 있는데도 그는 내가 자기를 보고 싶어 했다는 대목을 사실로 믿는 듯했다. 김민호, 우리 상무님 말씀이 사실이야? 그래. 나 같은 놈 보고 싶어 했을 리가 없을 텐데. 한익수가 서둘러 불알 친구니까 하고 못을 박아버렸다. 박기석이 슬그머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한숨을 토하며 술을 한 번에 털어 넣었다. 그러고는 잔을 박기석한테 넘겼다. 내가 건네는 잔은 한 손으로 받았다. 그것을 한익수가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약이 올라 두 손으로 받으라고 소리칠 뻔했다. 그러나 술을 따르고 있는 내가 오히려 손을 떨었다. 한익수가 내 꼴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민호한테 수전증이 있었나? 수전증이라니? 그런데 왜 손을 떨어? 내가 언제? 네 눈이 떨렸을 거다. 그 사이에 박기석으로부터 잔이 건너왔다. 그러고는 만나서 반가워 하며 술이 넘치도록 따랐다. 이때 한익수가 담배를 입에 물자 박기석이 재빨리 라이터를 들이대고는 잿더리까지 옮겨놓았다. 차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도 그가 라이터를 내려놓기 전에 서둘러 담배를 빼물었다. 그는 나를 무시해버렸다. 순간 관자놀이에 전기를 들이댄 것처럼 몸이 전율했다. 박기석, 나한테도 불 좀 붙여라. 민호가 담배를 피우다니 의외인걸? 그러면서 내 앞에다 라이터를 던졌다. 오장육부가 뒤집힌 듯 갑자기 통증이 왔다. 나는 또 손을 떨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익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박기석한테 담배를 권했다. 그러자 그가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임마 피워. 이 자리는 사석이야. 상무님 앞에서 어떻게? 한익수가 재차 권했는데도 그는 끝내 사양했다. 구역질이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에게 모욕적인 퉁박을 주고 싶었으나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박기석, 익수한테 왜 그렇게 쩔쩔매냐? 이놈이 네 목을 죄든? 내 형편이 그래. 형편? 왕년의 박기석은 황천 같나? 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던 박기석이 슬그머니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한익수가 갑자기 낄낄낄 웃었다. 단단히 엿먹이는구나. 네 놈의 꾸민 짓이지? 사실은 익수, 너는 피해자가 아니잖아. 민호보다는 덜했지만 나도 옛날 생각하면 저놈을 회사로 끌어들인 것도 의도적이었지? 처음만에 기석이가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꽉 붙잡았지. 앞으로 어쩔 셈이냐? 꼬라지가 불쌍해서 원.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치가 떨려. 저놈한테 사과 받고 싶어?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그럼 주먹이라도 날릴 생각이야? 유치하지만 저놈의 모가지를 평생 조르고 싶어. 철부지 장난을 응어리로 품고 있다니 어쩐지 섬뜩하구나. 완전한 복수는 침략자의 흉내를 내지 않는 거라고 했어. 관용을 가져라. 너도 나처럼 당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기석이를 주차장 경비원으로 고용한 너는 관용을 베푼 척해서 저놈한테 복수했다고 자부하는 것 같은데. 민호야, 와신상담의 고사를 생각해라. 오나라 부차가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며 복수심을 키운 것이나 월나라 구천이 쓸개를 핥으며 부차한테 당한 수모를 되씹었던 것이나 결국 허망한 짓 아니었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들이나 한때 망난이었던 박기석이나 과거의 수모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김민호 교수나 친구를 불쌍한 꼴로 처박아둔 나나 결국은 다 인생 무쌍이다.
기석이가 여기서 더 불쌍해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그때의 치욕을 도저히 묻어버릴 수 없다는 말로 반박하려고 하자 마침 문이 열리며 박기석이 구부정한 어깨로 들어왔다. 그가 꽤 오랫동안 나가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애써 그를 외면하고 한익수에게 술잔을 건넸다. 한익수가 밖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박기석한테 물었다. 그러자 그냥 좀 하고 기어드는 소리로 얼버무렸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 속이 불편한 거야? 사실은 술을 끊었거든요. 상무님이 주시는 술이니 안 마실 수도 없고 갑자기 마시다 보니 머리가 핑 돌아서. 민호야, 기석이가 술을 끊었댄다. 믿어지니? 구역질 난다. 상무님 앞에서 아첨하는 거야. 박기석, 내 말이 맞지? 나는 한익수가 방금 내뱉은 인생 무상론을 까맣게 잊어버려 내 머리를 강타했던 박기석의 돌주먹을 맷돌에 가는 심정으로 입을 실기죽거렸다. 박기석이 대뜸 짝눈을 좁혀 나를 노려보았다. 들여다보나마나 어금니도 잔뜩 물었을 것이다. 구겨진 표정이 매우 섬뜩했으나 나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주 쏘아보았다. 그때서야 그가 한숨을 토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분위기를 거니챈 한익수가 박기석을 향해 언제부터 술을 끊었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박기석이 또 한숨을 뿜었다. 말하자면 긴데 내 인생이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불알 친구 사이에 창피하긴. 그리고 말끝마다 요자는 왜 붙여? 출세한 두 사람 앞에서는 창피한 일이지. 잠시 입을 봉한 박기석이 자작해서 두 잔을 연거푸 마시더니 또 한참 뜸을 들였다. 그러는 동안 나와 한익수는 마치 그의 양심선언을 기다리는 시간에 갇혀있듯이 옴쭉달싹 못하고 있었다. 한익수의 정지된 모습은 꼭 밀랍 인형을 보는 것 같았다. 한익수도 나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박기석이 잠시 입을 달싹대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뱉는 첫마디가 믿지 않겠지만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였다. 순간 내연의 철을 살해한 무기수가 교회 전도사로 변신했다는 얘기가 느닷없이 떠오르면서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한익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도 눈과 입을 동시에 벌렸다. 그럼 누구처럼 전도사가 됐단 말이야? 나는 경악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더듬더듬 물었다. 그러자 한익수가 경탄인지 경악인지 모를 어정뜬 표정으로 설마 하고 리듬이 들어간 어조를 뱉어냈다. 전도사는 아니고 얼마 전에 집사가 됐어. 오래 살고 볼 일이군. 갑자기 예수쟁이가 된 이유가 뭐야? 두 사람이 알다시피 내 과거가 오죽했어야지. 박기석 못된 짓거리는 이 김민호 말고도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집사가 된단 말이냐? 그가 교회 집사가 됐다는 사실에 나는 갑자기 약이 올라 볼에 닭살이 돋으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얼굴을 박박 핥히고 싶어 미칠 지경이라 손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다. 한익수가 다시 때를 맞추어 갑자기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기석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어 하고 고개를 죽은 닭처럼 떨어뜨렸다. 내가 저지른 일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나는 폭력전과 칠범으로 구치소를 자주 드나들었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도 그랬으니 가정은 쑥밭이 됐지. 문제는 자식놈이었어.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이
애비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지 뭐야.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내 손을 돌로 짓이겼어. 그 순간 죄수들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거지. 박기석이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도 내 눈엔 그 꼴이 가증스럽게 보여 속이 오랫동안 니글거렸다. 목사 인도를 잘 받았구나. 한익수가 한숨을 내쉬며 감격어린 어조로 말했다. 나는 갑자기 감상주의에 빠져버린 한익수가 야속해서 그의 입에 주먹을 쑤셔넣고 싶었다. 박기석 이놈을 사람 만든 건 목사가 아니라 지 자식놈이었다고 말해야 되잖아. 나는 거의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박기석이 나를 흘끔 노려보다 말고 목을 꺾었다. 그러자 한익수가 그쯤 해둬라 하고 한쪽 눈을 찌그러뜨렸다. 나는 내 몸 어디엔가 숨어있었던 광기가 기지개를 펴듯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나는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하고 악을 썼다. 김민우한테 옛날 일은 정말 미안해. 용서하기 바래. 교회에서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민우 생각이 그렇다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어. 너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해왔다. 실은 이 순간에도 그래. 네 놈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나 해? 아니, 50이 돼버린 지금까지 내 정신과 육신 곳곳에 그때의 치욕과 모멸이 응어리로 남아있단 말이야. 민호 마음이 그렇다면 뜻대로 해. 설사 민호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자, 마음대로 해. 박기석이 머리를 조아리며 서둘러 무릎을 꿇었다. 병 주고 약 주는구나.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진심? 내가 너한테 받은 수모를 측량할 길이 없어서 미칠 지경이다. 나는 주먹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자 박기석이 무릎걸음으로 개처럼 내게 다가왔다. 민호 분이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도 좋아. 그가 목젖 떠는 소리를 한 음절씩 떨어뜨리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민호야, 이 자리에서 실컷 분풀이 해. 그리고 박기석과의 과거는 싹 잊어버려라. 나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박기석의 머리 꼭지를 노려보았다. 박기석이 더 바싹 다가앉았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한익수가 어서 때리라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차라리 박기석 네 놈이 나를 때려라. 나는 끄억끄억 울면서 주먹이 으깨져라 벽을 난타했다. 그러자 한익수가 고개를 꼬아놓고 김민호 못났구나. 정말 못났어. 를 반주로 깔았다.